네, 1번 문제는 주파수 대역과 무선 방송통신 기술이 잘 이어진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쉽게 알 수 있죠. 2.4GHz 우리가 무선 net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그러므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3번을 한번 살펴보시면 표피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표피 효과란 것은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시그마라는 깊이 이상으로 들어가면은 전파가 다 죽어버린다, 다 없어져 버린다, 감소한다는 뜻인데 잠수하면 바닷물 속에서 활동을 하죠. 바닷물은 전도체죠. 소금이 녹아서 이온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그마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값이 굉장히 작은데요. 즉 짧은 거리만 이동을 해도 전파가 다 죽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신을 하기 위해선 그나마 파장을 높이고 전파를 작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1.8GHz는 너무 높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안테나가 수백 미터 단위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잠수함 통신을 위한 장파 안테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1.8은 너무 높다. 그래서 틀렸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라디오 방송 주파수는 제가 찾아보니까 600kHz에서 1200kHz 정도, 30은 너무 낮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고요. 위성 DMB 주파수 같은 경우도 찾아보면 이것도 너무 낮은데, 위성통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더 이상 사용을 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알 필요도 없고요. 사실은 위성통신이기 때문에 주파수는 이것보다 훨씬 높은 기가헤르츠 단위여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파의 회절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회절이란 것은 프레넬 회전과 프라우노퍼 회절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기 힘들고요. 그냥 회절이 잘 되는 거는 파장이 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렇게 직진을 많이 하게 되고요. 파장이 길면 이렇게 더 많이 퍼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도 전혀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회절이 가장 잘 되는 것은 가장 파장이 긴 장파다. 그리고 직진성이 가장 강한 것은 극초난파다 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레이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이라 묻고 있는데요. 목표물에서 반사된 신호의 전력은 레이더 신호의 파장과 레이더의 단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레이더의 단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전력이 강해질 것이고요. 파장에 따라서 얼마나 반사되고 또 얼마나 거리에 따라서 얼마나 감소되는지가 따라 다르기 때문에 파장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고요. 목표물까지 방해는 일반적으로 무지형성 안테나를 사용하면서 안 되겠죠. 무지형성 안테나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이렇게 구형으로 전파를 쏜다는 건데 반사돼서 와도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 빔을 쓰는 지향성 안테나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레이더로부터 목표물까지의 거리는 송신신호가 목표에 도달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왕복 시간이죠. 레이더 시스템에서는 펄스파, 지속파가 사용될 수 있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4번 문제는 위성통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일단 위성은 광대역 통신이 가능합니다. 쓰는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대역폭을 아무래도 넓게 가져가기 유리하겠죠. 전송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지궤도 위성 같은 경우 46,000km 상공에 떠 있기 때문에 전파의 왕복 시간을 고려하면 지연이 꽤 생깁니다. FDMA, TDMA, CDMA 등 다원 접속 방식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통신의 보안성인데요. 위성이란 것은 비문 폭을 딱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원하는 지역에만 쏴주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서 일본의 BS 방송 위성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시청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가능했었고요. 그런 만큼 통신의 보안성은 남이 엿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암호화를 한다거나 이런 처리도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수신은 내가 원하는 지역에만 정확하게 할 수는 없다. 넓은 범위가 수신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선 채널에 대한 설명인데요. 송신된 전파가 다중경로 진행해서 수신 시간이 퍼지는 현상.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갔다가 물체에 맞아서 반사되고 더 길겠죠? 그럼 당연히 신호가 지연돼서 들어올 겁니다. 그럼 수신 시간이 요만큼에 딱
이렇게 칼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널쩍하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수신 시간이 퍼지는 현상을 지연 확산이라고 합니다. 지연 확산으로 인해서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 현상이 발생한다. 시간 단위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주파수에 영향을 준다라고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이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도플러 확산은 시간 선택적 페이딩을 발생시킨다. 이번에 여기죠. 주파수 단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는 건 3번인데 이동체 속도가 느리면 아예 0이라면 도플러 확산이 없겠죠. 도플러 확산은 이동체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6번은 이동통신 시스템에 대한 설명인데요. 셀룰러 시스템에서 셀 크기를 줄이면 전체 가입자 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위키피디아의 설명을 볼게요.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하나의 셀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통화량은 일정하답니다. 따라서 셀을 잘게 쪼개면 그 셀에서 통화량이 일정한 게 여러 개가 생기게 되니까 최대 통화량은 늘어나게 되겠죠. 즉, 가입자 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TDMA 시스템에서는 레이크 수신기를 쓴다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레이크 수신기는 CDMA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중력 페이딩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맞는데 TDMA가 아니고 CDMA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TDMA에서는 다중경로 페이딩이 생기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 디비전을 해가지고 신호를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다중경로 들으면 이게 내가 보낸 신호인지 아니면은 그 상대방이 보낸 신호인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CDMA 셀룰러 시스템에서는 FDMA와서 다르게 인접셀에서 동일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겠죠. PM 코드를 가지고 구분을 하니까. 동기식 DS CDMA 셀룰러 시스템에서는 PM 코드의 오프셋을 가지고 기지국 구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멀리 떨어진 기지국에서는 어차피 전파가 약해졌기 때문에 노이즈랑 별 차이도 없을 것이고 동일 PM 코드를 쓴다 하더라도 어차피 큰 그런 의미를 못 줄 것 같습니다. 메시지에. 그래서 동기식에서는 기지국의 오프셋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데 그래서 동기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GPS를 이용해서 정확한 시간 동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7번은 안테나에 대한 설명인데요. 먼저 안테나 이득에 대한 식을 살펴보자면 안테나 이득은 시료 개구 면적의 제곱이 아니라 그냥 1승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면적의 제곱이 아니고 유면적에 그냥 비례한다. 안테나에서 방사된 전파의 전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렇죠? 왜냐면 일정한 소스로부터 나오는 거는 4파이 r 제곱의 역수로 떨어지니까 r 제곱의 역수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등방성 안테나의 지향성은 1이다. 지향성은 평균 전력 대비 특정 방향 최대 전력 그렇기 때문에 지향성은 방향성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균일하게 이렇게 쏘기 때문에 평균 전력이나 특정 방향에 대한 최대 전력은 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전압정제파비 VSWR은 1 이상이다. 이건 당연히 VSWR의 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최소값이 1인 거죠. VSWR에 대해서는 제가 만든 영상이나 블로그 글을 한번 참조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구국 안테나에 급전되는 송신 전력이 30dBW랍니다. 그러니까 30은 10 로그 1W 대비 파워죠. 그렇기 때문에 파워는 이렇게 날려주면 10의 3승이 될 것이기 때문에 10의 3승 W가 될 것이고요. 이걸 다시 dBm 단위로 나타내자면 10 로그 10의 마이너스 3승 W 대비 10의 3승 W는 이거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60 dBm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해주면 60에 50 이득 그리고 40의 수신 안테나 이득 그 다음에 220의 손실 나면은 마이너스 70 dBm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매치드 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냐 나왔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좋긴 하겠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비트 오류 확률을 최소화하는 필터가 맞습니다. 이거는 코시-슈바르츠 분식에서 그렇게 됨을 증명할 수 있는데요. 일단 비트 오류 확률이 최소화하는 필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필터 임펄스 응답이 이렇게 신호를 뒤집고 이동시킨 건데, 이렇게 되면은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은 t가 스몰 t가 라지 t인 딱 그 순간에서 어떤 신호가 딱 자기 자신과 이렇게 겹쳐서 제곱이 이렇게 겹쳐서 곱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곱을 해서 적분하는 것이라 상관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와 다른 이상한 신호가 이렇게 곱해져서 컨볼루션 돼서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된다면 상관성은 이쪽이 더 크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한 상관성을 갖는 신호, 가장 강한 상관성의 크기가 나오기 때문에 비트 오류 확률이 최소가 됩니다. 즉, 어떤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 신호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는 이 신호와 딱 상관성이 제일 높아 라고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 오류 확률이 최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터의 임펄스 응답은 뭐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치드 필터 자체의 정의가 이렇고요. 시간 t는 라지 t에서 상관수신기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상관성 얘기 말씀드렸는데 상관성이 최대가 되는 그런 필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 t는 t에서 출력의 신호대 잡음비를 최소 만들다. 1번과 다 반대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만든 영상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한 3분 57초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한번 보시면 매치드 필터가 뭐 하는 것인지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메시지를 PM 또는 FM 변조한 후에 신호가 주어졌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 묻고 있는데요. 진폭은 AC로 일정하죠. PM 변조된 신호의 위상은 메시지의 미분값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화한다. 아니죠. 그냥 그대로죠.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FM 변조된 신호의 순시 주파수는 세타 t를 미분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MT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게 FM이니까요. 그리고 phi t는 MT의 적분값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변화한다. 맞습니다. 세타 t를 미분하면 MT가 나오고 MT를 적분하면 세타 t, 위상 편의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므로 답은 2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MPSK를 하면은 이렇게 인페이즈가 있고 쿼드라처 축이 있을 때 하나의 이거 360도를 즉 이 파일을 골고루 이렇게 나눠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쁘겠죠? 그러면 이 파일을 M개로 나누면 이 각도가 나올 것이에요. 이것들이 똑같게 이렇게 나눠주면 평균적으로 오차가 에러가 가장 적을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도플러 효과에 대한 문제인데요. 도플러 효과는 이렇게 소스가 수신단 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가장 이 간격이 좁아지게 되니까 가장 효과가 클 것이고요. 만약에 직각이다. 그러면 이 간격은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의 위치, 이렇게 이동 방향과 수신단까지의 각도가 수직일 경우에는 도플러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식에 코사인이 들어가요. 코사인에 대해서 보면은 코사인 30도는 1대 루트 3대 2니까 대략 173을 가질 것이고 61대 1대 루트 3대 2니까 1 100대 173의 비율을 갖는 건 또 역시 2번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지의 궤도 이상의 고도죠. 36,000km입니다. 그냥 외우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리엠퍼시스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신호의 높은 주파 성분을 강조해 줍니다. 왜냐하면 FM 변조를 할 때 고주파 노이즈가 많이 끼기 때문에 고주파 성분을 강조한 후에 받는 쪽에서 디엠퍼시스로 고주파 성분을 다시 눌러주면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신호의 높은 주파 성분을 강조하는 게 맞고요. 송신단 쪽에서 앞서서 프리가 붙어 있죠. 앞서서라는 뜻으로. 그래서 송신단 쪽에서 먼저 사용하는 게 맞고요. 일종의 고역 통과 필터 맞습니다. 적분기 형태의 회로가 아닌데 미분이란 것이 왜 고주파를 강조하는지 생각을 해보자면은 굉장히 빨리 신호가 변한다 칩시다. 이렇게 굉장히 빨리 변한다 치면은 요 지점과 요 지점 사이의 차이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선 뺄셈 연산해 주면 되겠죠.
뺄셈 연산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미분입니다. 미분은 두 지점 사이의 차이에다가 두 지점 사이의 차이의 이런 기울기를 구하는 연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뺄셈과 관련된 것은 미분이다. 반대로 신호가 엄청 느리게 변해요. 이런 경우 두 지점 사이의 값의 차이는 별로 없겠죠. 이런 경우 미분은 별로, 오히려 이거는 노이즈를 낮춘 역할을 해버릴 것이고요. 이 두 지점 사이의 차이가 아니고 값을 더해주는 연산을 해주면 강조가 되겠죠. 이 값이 이렇게 커질 테니까요. 이렇게 요 값과 요 값을 더하면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이렇게 덧셈에 해당하는 게 바로 적분이죠. 적분은 시그마니까 이렇게 낮은 주파수 성분의 값을 더해주는 적분을 해주면 저주파 성분이 강조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펄스 변조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디지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자화가 없으니까 디지털 변조 방식이 아닌 거죠. 그냥 디스크리트 타임 일 뿐입니다. 시간축에 대해서만 디지털되어 있는 거지 값에 대해서는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렸고요. PAM은 10분할 다중화 전송이 가능하다. 뭐 그냥 앰플리튜드만 이렇게 보내니까 이 앰플리튜드에 다 정보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더 짧게 쪼개고 그 다음 신호를 뭐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TDM 가능하고요. PWM은 모터를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 이렇게 펄스가 있을 때 이 평균 값을 가지고 DC 값이죠. 평균 값이. 이 DC 값이 높냐 낮냐에 따라 가지고 DC 모터를 제어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PPM은 펄스의 포지션 또는 위상이죠. 그래서 이 펄스가 이 한 주기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이런 걸 따라 가지고 이렇게 코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펄스의 폭과 진폭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경로 손실에 대한 얘기인데요. 경로 손실식은 프리스 전자공식이라고도 하죠. 람다분의 4파이d의 제곱입니다. 이에 따라서 뭐 맞는 것을 뭐 골라보면은 1번이 되겠네요. 손실신의 주파수가 2배로 증가하면, 옳지 않은 것이시죠? 죄송합니다. 손실신의 주파수가 2배로 증가하면 경로 손실은 4배로 증가할 것이고요. 성수신단 사이의 거리가 3배로 증가하면 경수는 9배 제곱으로 증가가 맞고요. 거리가 4배, 파장이 2배로 증가하면 16 나누기 4에서 아니죠. 그렇죠. 4배로 증가하죠. 4분의 16이니까 4가 되니까요. 성수신당 사이의 거리가 2배로 증가하고 주파수가 2배로 증가하면 파장은 절반으로 떨어지니까 4배가 증가하는데 이거의 값의 제곱이니까 16배 증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변조지수는 진폭의 최소 최대값의 합의 진폭 맥스값과 민값의 합에다가 맥스값과 민값의 차이의 비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1 더하기 2분의 1 그리고 최소값은 1 빼기 2분의 1에서 2분의 3 대비 2분의 1에서 3분의 1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양의 주파 성분은 이 두 가지 맞죠? FC를 중심으로 이동을 하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FM이 FC 마이너스 FM으로 FM이 FC 플러스 FM으로 이동하니까 SC에서 전력의 반 이상은 반송파 성분의 전력이다. 2 플러스 M 제곱에서 M 제곱이죠. 여기서 2에서 9분의 1에 9분의 1 해보면 훨씬 더 큰 포션을 차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송파 전력이요. 포락성 건파기 사용하여 복제할 수 있다. 네, 지금 보시면 여기 DC 성분이 들어가서 반송파가 전송이 되고 있죠. LC, FC, TC 다 같은 말인데 어쨌든 간에 포락성 건파가 가능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펜이 배터리가 다 됐기 때문에 그냥 말로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 신호의 주파수는 10의 5승이죠? 자, 그럼 주기는 10의 5승분의 1이에요. 10의 5승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0의 8승을 하면은 3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km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F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리미터를 사용해서 진폭의 변화를 없애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페이딩의 영향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전송대역 폭이 넓을수록 잡음에 대한 특성이 우수해진다. 전송대역 폭을 넓게 가져가면 특정 주파수 대역에 잡음이 생기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잡음이 생긴 영향의 범위는 그 비율은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잡음 특성은 좋아지는 게 맞고요. 변조지수는 정보 신호의 진폭과 유관하죠. 카슨룰 생각해보시면 안에 메시지의 최대 주파수가 들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AM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한다. 네, 대역폭을 넓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AM보다는 높은 주파수에서 넓은 대역폭을 할당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자유경로 손실을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런데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거리의 제곱이 아니고 거리의 4제곱입니다. 왜냐하면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리의 제곱이 2번 곱해지거든요. 그래서 거리의 4제곱인데 거리가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16배가 좋아졌을 것이고 전력은 그 다음에 주파수가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파장은 2배로 올라가서 또 손실은 4배 더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4배에다가 16배 좋아진 64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